요거 내려주시면 광고를 드리겠다고. 말로만 듣던 얘기야. 광고랑 기사랑 엿바꿔 먹는다고. 그래서 아유, 우린 그런데 아닙니다 하고 끊었어. 근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얘들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거야. 광주의 눈물, 광주의 화해를 쟤들은 그냥 지방선거에 윤석열이 똑같이 하던 식으로 지금 사전 선거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런 언론을 우리가 어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보세요. 앞서 그러니까 영남 역점삼창이 선거 그러니까, 1년 앞두고 적극 행보. 네네, 진짜로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트집 잡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은 모두가 선거용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모두가 쇼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적화되고 있어요. 적어도 좌경화되고 있어요. 나토 회담 안 가는 거 봐요. 큰일 나요.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라는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약해요. 자, 그런데 조금 기사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용서하기가 좀 힘듭니다. 지방선거의 포석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를테면 뭐 해양수산부 부산 연내 이전 이런 것도 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들은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지방선거를 내다본 포석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 역시 지방선거를 겨냥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정체불명의 주어 없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이 나온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원래 말이라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따옴표를 쳐야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말을 나오게 했지 누군가의 입이. 그 누군가가 누구냐를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주체를 흐려서 씁니다. 그죠? 자, 정치권 관계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도지사 출마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입각한 사람들은 지방선거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오을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겨우 뭐 몇 달 하려고 장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운영을 그렇게 할 거라고 안 봐요.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민석 후보자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시장 나올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같이 뭐 공포를 뭐 무슨 이렇게 공포감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초대 국무총리가 한 10달? 뭐 9달 만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본인도 상상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네 생각 수준으로 말하고 기사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보면은 계속 회전문으로 해가지고 일단 경력 세탁하고 뭐 계급장 1계급 특진이잖아. 일종의 청와대에서 이야기해주면 그 계급장 올려준 다음에 선거 보내고 떨어지면 또 청와대 또 대꾸 쓰든가 뭐 계속 이렇게 돌려서 재활용하고 그런 정권과 합을 맞추면서 쭉 왔기 때문에 쟤들 눈에는 저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시각에 맞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언론들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언론 개혁에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언론 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난 이런 거 여러분들 읽는 게 내 직업이잖아. 네, 혼내주세요, 여러분들. 속보. 네, 이재명 정부에서 또 사고. 이번엔 SC제일은행에서 130억 원대 대형 금융사고.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랑 무슨 상관이죠? 근데 기사 읽어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사고가 났다 이거야.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또 사고라고 하면 안 되지. 응? 매체가 어디입니까? 매체요? 어디겠습니까? 문제입니다. 믿고 걸리는 뉴데일리군요. 맞습니다. 네. 뉴데일리가 포털에 나와가지고 하나증권이 광고하고 있네요. 네. 신한카드가 광고하고요. 그렇죠. 뉴데일리 기사를 보고 하나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사거나 파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뉴데일리 광고를 보고 신한카드를 갖게 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이들 매체는 왜 뉴데일리에 광고를 할까요? 일종의 보험이겠죠. 그렇죠. 물어뜯지 말라고. 지난 윤 정권 때 계약한
보험성 광고가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 네. 네. 그리고 또 광고 요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광고 효과 없죠. 보험료, 보험. 하나증권은 고발뉴스에 광고 하나요? 안 하죠. 신한카드는 하나요? 저희 고발뉴스는 이제 12년입니다, 업력이. 네. 근데 상업 광고가 단 한 건 들어왔었어요. 아, 제가 MBC 나와서 딱 처음으로 이거 차렸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주목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랬죠. 아니, 그런데 일도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근데 SPC라고 아시죠? 아, 빵. 빵. 네. 그 파리카에서 산재 많이 나오는 네. 제빵왕 허영인. 그렇지. 네. 거기 비판 기사가 우리가 취재한 것도 아니야. 공정위 거를 받아서 우리가 SPC 비판 기사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 전무가 전화가 왔어. 아. 이거 내려주시면 광고를 드리겠다고. 그 전무가 진보 언론 출신 전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유 이건 내가 말로만 듣던 얘기야. 광고랑 기사랑 이거 엿바꿔 먹는다고. 네. 그래서 네. 아유 우린 그런 데 아닙니다 하고 끊었어. 근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걸 네, 내가 그렇죠.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걸 고발하려면 녹음을 네.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지나갔는데 또 그런 기사가 나왔어. 이번엔 공정위가 아니라 뭐 소비자 보호원위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 기사를 그냥 우리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SPC를 막 특별히 미워서 한 게 아니라 중요하잖아. SPC 산하에 뭐 파리바게트요. 그리고 네. 뭐 저 뭐야 아이스크림. 네. 그다음 롯데리아에 들어가는 버거도 다 SPC에서 만들어요. 아 그 저 그런 그리고 거. 또 있잖아. 그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저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베스킨라빈스 저 매니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가는 모든 그 프랜차이즈 대부분 하루에 한 번은 가. 이 SPC 거를. 그래서 나 특별히 제가 뭐 악감정은 없는데 또 나왔어. 그래서 중요하잖아. SPC가 우리 생활 반경에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또 기사를 써서 올렸어.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야. 아이고. 또 왔어. 이번에 녹음을 하셨어요? 왔어. 그래갖고 예 됐다. 그래가지고 녹음을 했어. 네. 그래서 기사를 썼어.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거야. KBS 시종 60분에서 연락이 왔어. 아. 처음 이런 기사를 봤다는 거야. 네네. 우리 대한민국의 광고주와 신문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거래인데 요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처음이라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인터뷰한 거 줬죠. 인터뷰가 아니라 녹음한 거. 네. 그래서 추정 60분에도 나왔어요. 아.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상호 기자는 상종 못할 사람이 됐겠군요. 그리고 나서 네. 저희 12년째 네. 고발 뉴스로 광고 의뢰가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네. 네. 사회가 정상화되면 들어올 겁니다. 신한카드도 안목이 있으면 하나증권도 안목이 있으면 뉴데일리가 아니라 고발뉴스에 광고해야죠. 네. 자, 우리 언론 개혁 차원에서 여전히 이렇게 레거시라고도 못하지 얘들은 수구 매체들이 포털을 장악하고 있다. 포털 개혁하고 그 다음에 걔네 돈줄 정부 광고 1조 3천억 쫙 뿌려주고 있거든요. 네. 낚시질 막 하잖아. 요거 딱 차단해서 이 돈줄만 딱 끊으면 간단하게 언론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줄 쥐는 자리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를 자꾸 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야. 네, 이를테면 코바코 사장 같은 자리입니까? 그리고 코바코 사장이 네. 언론진흥재단이나 네, 이런 데 네. 거의 합쳐서 한 2조 정도를 풀거든요. 언론계에다가. 근데 우리 같은 데는 한 1푼도 안 오지. 근데 여기 장을 그냥 사람 좋고 정치권이랑 인연 있고 옛날 표한수 씨처럼 그런 사람 안 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언론 개혁의 핵심입니다. 사람 교체하는 거. 여러분들 계속 지금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김효재라고 옛날 조선일보 조선일보. 저 국회의원도 했던. 네, 조성호 논설위원이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살짝 제가 뭐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1분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간단하게 일러 바쳐 드릴게요. 한국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서울신문 빌딩 있잖아요.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사 맞은편에 있는 언론재단 프레스센터의 주인이야. 네. 반이죠. 네, 서울신문하고 호반하고 나눠 먹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 언론 진흥하려면 진흥이 필요한 데다 해야 되잖아. 근데 잘 나가는 데만 줘.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 여기 사업 안내 이 사진을 보시면 돼요. 이사 정보 공개 재단 소개 여기 있다. 조직도 경영진 소개 여기 있네. 바로 이 사장 요 양반이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 딱 보면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임당 국회의원,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까지 했어. 방통위 상임위원도 하고. 요 선수, 그 다음에 유병철. 요 선수는 연합뉴스 TV 전무야.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 네. 그 협찬 받은 거, 국민일보 뭐 연합뉴스 TV 이런 거 기사 나왔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언론사를 통해서 세탁해가지고 받은 거였잖아, 혐의가. 그죠? 그랬죠, 근데- 김건희가. 네. 근데 마치 언론사가 받아서 그냥 광고 비슷하게 처리한 걸로 진술해주면서 사실 이게 무혐의가 나온 거거든. 그 대가가 상임이사군요. 네. 그때 바로 그 당사자가 유병철 씨, 이 아이고. 사람이야. 예? 얘들 보면 진짜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그리고 남정호 누구야? 남정호. 윤석열의 중앙 베이비죠, 베이비. JTBC 기자하고 중앙일보 부장하고. 그러니까 요 DNA가 사실은 중앙일보의 DNA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홍보 수석이라는 분이 중앙일보, 평생 중앙일보 있다 JTBC에 홍석현의 낙점을 받아서 JTBC 사장한 분이 갔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대거 홍보 수석이 이거 다 인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안 찔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규현 씨죠, 이규현 씨. 이규현 씨. 이규현 씨는 가기 전에 로펌에 있었습니다. 네? 로펌에, 법률회사에, 고문으로. 기자인데 무슨 고문? 아니, 높은 기자 끝나고 로펌 고문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JTBC 가기 전에? 간 다음에, 끝나고 다. 진짜요? 네네, 나온 다음에. 그 로펌 로비스트 하는 건데, 거기. 그렇죠. 예, 흔히 얘기해서 대관, 뭐, 활동이죠. 어떻게 아세요, 그걸? 언론에서 봤는데요? 진짜요? 이규현, 무슨, 로펌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그럼 또 봐야지. 네. 여기 보면, 보도부문 대표이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간 걸로 이게. 아닙니다. 돼 있는데. 그 김현장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이규현이라는 변리사가 있긴 한데. 아니. 김현장은 김현장은 아니었다. 아니었고요. 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 어딘지. 2006년에 삼성 언론 대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삼성 언론 대상 이런 거가 삼성 장학생 만드는 사실 그 루트거든. 응? 근데 삼성 언론 대상을 중앙일보 기자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 그냥 단체로 때로 받은 거거든. 근데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올려놓는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삼성을 평생 감시해온 기자 입장에서 여하튼 좀 걱정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만 더 보기. 김도인, 요 마찬가지 윤석열 맨입니다. MBC 국장 출신인데 저랑 맨날 싸웠던 사람이에요. 김도인. 이름은 도인인데 절대 도인이 아닙니다. 예? 저쪽 사람이야. 저 옛날 저 쓰레기 재처리, 김재처리 쪽 떨거지였던. 장영호, 요건 이제 그 윤석열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온 선수, 홍보수석실 행정관 하다가 신문 유통원장이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중요한 자리를 행정관 하던 놈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동아일보, 한국일보, 여기 그 유명한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님이 또 비상임 이사로 계십니다. 예? 법조 언론인 클럽 뭐예요? 검찰 앞잡이 하면서 검찰과 기업 사이에 로비스트를 양산해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저도 법조 출입을 3년 했기 때문에 여기 법조인 클럽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근데 다 같은 사람 절대 안 부르지. 네?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정현 요분도 비상임 이사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기자협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2014년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테러에 가까운, 아니 사실상 테러였지. 법원에 막 끌려다닐 때 검찰 공소장을 좀 보시면 얼마나 제가 억울한지, 검찰 수사가 잘못됐는지 아실 겁니다. 검찰이 뿌리는 대로 쓰지 마시고 좀 취재 좀 해서 써주세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이런 얘기 했다나. 그거 가지고 한국기자협회에서 바로 그 다음날 성명서 내가지고 우리가 무슨 애완견이냐, 사과해라. 언론 자유 침해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사과해라. 막 이러면서 걔 난리 쳤던 애들이야, 얘들이. 너무 정치적이었죠.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언론노조, 한국방송기자협회, 얘들이 세 단체가 연명으로 성명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내란 구테타라고 하는 게 검찰
독재의 2단계 구테타잖아. 그러니까 검찰 구테타를 한번 했는데 그걸로 더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검찰 세력이 군부를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한 거잖아요. 검찰 구테타를 용인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리스크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마치 죄 없는 언론들을 검찰 발로 기사 쓴다고 해서 응? 뭐 애완견에 비유했어? 용서할 수 없어라고 목을 쳐라라고 했던 자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마치 자기들이 무슨 독립투사인 양 1945년 8월 16일부터 막 태극기 뭐 급조해가지고 지금 거리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놈들이 그냥 딱 구색으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도 계속 비상임 이사하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또 지금 판을 짜겠다라고 하는 게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방송 3법.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기자협회? 방금 그 세 단체,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단체, 언론노조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게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계셔. 최민희, 김현.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들어주고, 아, 그래요?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순간 이게 프레임이 된단 말이죠. 절대.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언론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언론 산업 종사자들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중요한 건 언론 수용자거든요. 근데 언론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안에서 우리가 방금 희생자 유족 대표를 만났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연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됐다면 그렇죠? 다른 국면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이전에 우리 주변에 공항을 비롯해서 많은 곳의 위험들이 언론을 통해서 경종이 울려졌다면 맞습니다. 그런 희생을 없앨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그렇죠. 조명을 해야지. 유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생업에 바빠 죽겠는데 어디 쫓아다니면서 경종을 울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언론은 제4부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기업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받아 먹으면서 애완견처럼 되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얘기했지만 많은 기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기소되래? 뭐 기소된 게 문제지. 아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가혹한 보복을 당한 거잖아요. 객관적 사실이. 근데 거기에 그냥 숨어버리는 그런 언론 종사자들의 네. 말을 어디까지 경청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살짝만 여기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언론들이 제주항공 무항공항 참사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언론 개혁이 필요한 이유인데 기본적으로 제주항공의 지금 법조 대리인이 어디라고 그랬죠? 김현장이죠. 김현장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김현장은 변호사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요. 그게 김현장의 힘이야. 김 박사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일, 변호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몰라요, 지들끼리. 그리고 지금 실제로 뭐 전현직 기자들이 다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 현직은 아니죠. 전직 기자들 그리고 전직 그 고위 관료들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한덕수가 이제 김현장에 있었잖아요. 회의 4번 참여하고 20억 가까이 받았다는 거. 19억 5천인가. 그게 무슨 대가겠어요? 딱 로비의 대가입니다. 그런 김현장이 수임했다는 자체가 언론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야. 왜?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주항공이 사실 그 누적된 그 무리한 비행 스케줄도 한몫했단 말이야, 사고에. 네. 버드 스트라이크냐, 무슨 뭐 그 방호 벽 때문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권익위의 사건이 있었어요. 권익위의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벌과금을 요청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어디서 처리했냐면 김현장에서 처리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제주항공을 대리한 거죠, 김현장이.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네. 중요한 거는 제주항공에 관련된 그런 그 정비의 문제라든가 조종사의 과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들어오면 그거를 심사하는 게 권익위원회 산하 그 권익위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그 재판소가 있어요. 위원회가. 네네. 그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상민이었죠.
권익위 부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김태규였구나. 김태규. 계속 윤석열 쪽 사람들이 계속 그걸 맡아왔어. 그리고 제주항공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지금 언론이 접근할 수 없었다. 이거 저희가 고발뉴스에서 취재를 해서 한번 방송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